자, 오늘 얘기할 부분입니다. 자, 독립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었는데,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독립영양생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독립영양생물 어떤 거예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먹습니다. 자,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아주 옛날에. 자, 사람이 살기 전에. 자, 뭐, 만 년 전, 백만 년 전, 천만 년 전, 억년 전. 그죠? 그리고 쭉 지나와서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지구는 약 한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요. 자,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최초의 생명체는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그거 아세요?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는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보시면 돼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최초의 생명체는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한번 뭐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을 것 같은데 최초의 생명체는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알고 계세요? 한번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내가 어,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시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음. 자, 최초의 생명체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는 약 한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어요. 38억 년 전. 자, 그러면은 최초의 생명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그쵸? 어떤 거였을까요? 그쵸? 보통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죠? 최초의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이고요. 그러면은 아주 옛날에는 어, 지구에 물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그 산소는 없었어요. 산소는 없었고 질소나 이산화탄소, 뭐 산소가 없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암모니아, 뭐 아르곤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찼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최초의 독립 영양생물은 아마도 유기물을 먹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양분. 이거를 먹었었던 가장 작은 아마 세균 같은 종류가 나타났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최초의 생명체, 시아노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있다가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바닷속에 있던 이런 유기물들을 먹다가 조금 지나서는 얘네들이 뭘 먹기 시작하냐면 햇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뭐 그 스스로 약물을 만들어 먹는 뭐 무기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 먹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독립 영양생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으면 유기물이고 뭐가 없으면 무기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CHON이 이렇게 있는 보통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유기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유기물 얘기했습니다. 유기물 N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CH로 구성되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CH로 만들 수 있는 거. 자, 탄수화물, 지방이죠. 그 다음에 CHON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단백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독립영양생물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애. 자, 뭘 이용해서? 무기물을 이용해서. 이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기물을 이용을 해요? 식물은 뭐 먹어요? 자, 그쵸? 이산화탄소 먹고, CO2를 먹고, CO2를 이용해가지고, C6, H12, O6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자,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것들. 시아노박테리아도 유기물을 먹습니다. 유기물을 먹어가지고, 무기물을 먹는 거죠. 무기양분을 먹고, 먹어가지고, 이제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무기물과 유기물의 차이점. 자,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이고요.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에요. 자, 유기물, 무기물 우리가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물질이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 구별하려면 가장 쉬운 거는 태워보면 돼요. 태워서 타서 날아가면 유기물이고요. 타지 않으면 무기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돼요. 자, 종이가 있어요. 그럼 종이는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이에요? 우리 종이. 그쵸? 종이는 타니까 유기물이죠.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뭐예요? 그쵸? 유기물이죠? 타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독립영양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먹는 애들이 독립영양생물이고요. 자, 독립영양생물을 먹으면서 사는 애들이 종속영양생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종속영양생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속영양생물에는 동물도 그렇고요. 균류나 많은 세균류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같은 세균이지만, 자, 종속 영양생물로 하는 세균이 있고요. 독립 영양으로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종속 영양생물로 하는 세균과 독립 영양생물로 사는 세균들을 한번 구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 세균인데, 다시 정리하면, 자, 세균인데, 어떤 세균은 세균인데요. 이 세균인데, 어떤 세균은 독립 영양생물이고요. 자, 어떤 세균은 종속 영양생물이에요. 자,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가장 쉽게. 자, 두 개를 우리가 쉽게 구별하고 싶어.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독립과 종속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아주 쉬운 방법. 뭐예요? 아주 쉬운 방법. 그렇죠. 독립 영양생물은 광합성을 하죠. 그렇죠. 광합성 세균입니다. 물론 광합성을 안 하는 그런 세균들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들은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녹색을 띠고 있죠.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균들이 독립 영양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종속 영양생물은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손이나 발이나 아니면 뭐 대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세균들 있죠. 이게 우리 거의 뭐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식물의 대사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대사인데요. 자, 동물과 식물의 대사는 우리 자, 미안해요. 자, 동물과 식물의 대사입니다. 자, 동물과 식물의 대사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면, 자, 여러분 아주 뭐, 지난번에도 잘 얘기하셨듯이, 이 ATP라고 하는 거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ATP. 자, ATP는 뭐의 약자일까요? ATP는 뭐의 약자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ATP는 뭐의 약자일까요? ATP는 뭐의 약자일까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음, ATP는 뭐의, 어우, 훌륭하네요. 아이고, 야, 영어로 적었어요. 야, 대단하네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렇죠.
아데노신 3일산입니다. 아주 잘 적었어요. 아주 훌륭하네요. 어유, 그렇죠? 자, ADP는 뭐예요? ADP는 여기에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간 거죠.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지난번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우리 몸에 있는 ATP는 한정적인데, 어떻게 에너지를 꾸준하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ATP는 한정적인데 ATP는 ADP로 쓰고 나면 더 이상 쓰질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몸에서 꾸준하게 ATP를 이용해서 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잠깐 의미가 모르겠죠? 자,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에 있는 ATP는 한정적이다. 정해져 있다, 숫자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우리가 ATP를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자, 굉장히 쉬운 문제 같았는데 아주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ATP는 한정적이다. 하지만 계속 어떻게 해서 우리가 ATP를 영향을 어떻게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의 정답은 ATP가 ADP가 되면서 다시 인산이 붙어서 또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재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핸드폰 배터리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어떤, 그죠? 건전지를 넣고 썼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전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재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충전해 쓸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ATP는 재활용이 되는 거죠. 재활용이. 그래서, 약간 문제가 조금 이상해서, 이게 뭔 문제인가라고 했더니 정답이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는 ATP는 재활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우리 광합성 일반식, 우리가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광합성 일반식.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광합성 일반식은, 자,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더하기 자, 태양 에너지죠? 에너지는, 자,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자, 포도당 더하기 산소를 만들죠. 자, 그러니까 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주로,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광합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 과정. 자, 요거의 반대 과정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 과정. 포도당 더하기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드는 거.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는 광합성이라고 한다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거는 호흡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지우고 얘기할까요? 자, 한번 지우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광합성을 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 에너지. 자, 어디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갔고요. 자, 호흡을 하면서는 누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죠. 그렇죠. 포도당과산소를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산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거였고요. 포도당과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썼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의 궁극적인 원천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죠?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죠?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우리가 돌려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식물의 소화. 자, 요 파트,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영상에서 나와 있긴 하겠지만,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거는 뭐를 소화를 시킬까요? 소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거,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먹는 거는 소화 또는 흡수입니다. 자, 물을 마셨어요. 그거는 소화예요, 흡수예요? 흡수죠. 자,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흡수입니다. 물론 이제 오렌지 같은 경우 일부는 소화는 하겠지만, 자, 하지만 이제 소화라고 하는 거는 소화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죠.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소화입니다. 자, 그럼 소화를 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까 알겠죠? 자, 소화를 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소화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먹어서 소화를 시킨다 그러면 소화를 시키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뭘까요?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소화를 시키는 거 세 가지. 자, 뭐를 소화를 시킵니다. 그죠? 뭐를 소화를 시킵니다. 자, 뭐를 소화를 시킵니다. 세 가지 우리 가은이가 먼저 적었고요. 또 다른 친구들 한번 적어보세요. 자, 뭐를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시키는 거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뭐입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뭐를 소화시킵니다. 뭘까요? 응? 희영 적었고, 우리 여경 적었네. 오케이. 자, 우리가 소화시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 뭐예요? 그렇죠. 그쵸? 녹말. 자, 녹말,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녹말하고 탄수화물하고 좀 틀려요. 그죠? 어떻게 틀릴까요? 이거 알아요? 녹말과 탄수화물이 틀리는 거. 자, 뭐가 틀리는지 아세요? 자, 한번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녹말 또는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은 구성 요소는 CH5로 구성되어 있어요. CH5라고 하는 거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탄수화물의 종류를 우리가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녹말이에요. 녹말. 그 다음에 셀룰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에요. 글리코겐. 자, 그러면 녹말과 셀룰로스는 자, 비슷한 거지만 좀 다른 거예요. 자,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자, 식물이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만들어낼 것 같아요? 식물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요. 제일 먼저 뭘 만들어낼까요? 어? 정리해보세요. 식물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뭘 만들어내요? 요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잘 몰라요? 자,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자,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에 있는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이 있고, 식물 잎이 이렇게 있어요. 잎, 뭐, 잎,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 있고, 뭐, 잎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잎이 쭉 달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잎이 달려 있죠? 달려 있는데, 자, 이 잎에서는 빛을 받아요. 빛을 받으면, 이 잎에서는 처음에 뭘 만들어낼까요? 자, 자,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너무 많이 왔나 보다. 너무 많이 왔나 보다. 잠깐, 왜 이렇게요? 자, 너무 이상하네. 잠깐만요. 너무 많이 왔어요. 자, 빛을 받으면 식물이 어, 아이고, 이거 내가 뭐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뭘 만들어내요? 빛을 받으면. 자, 먼저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자, 잎에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포도당을 먼저 만들어내요. 포도당을. 자, 포도당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포도당은 어떤 거예요? 그죠? 액체죠, 액체. 액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은 뭐 아기가 많이 없지만 주변에 이제 여러분 조카나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아기 갓난 아기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갓난 아기를 엄마가 데리고 다닐 때 이제 뭐 얘 먹여야 되잖아. 그럼 우유를 가지고 가요? 분유를 가져가요? 분유 가져가잖아. 왜 우유 안 가져가? 그 우유 그냥 통째로 해가지고 애기한테 주면 되잖아. 근데 우유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유를 안 가져가는 이유. 왜 안 가져갈까요? 첫 번째는 무겁잖아. 물이니까, 그죠? 두 번째는 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날씨가 이게 좀 더운 날은 우유를 가지고 다니다가 보면 변해요. 변하면 어떻게 돼? 애기한테 먹으면 큰일 나죠? 애기 먹이면. 그래서 요즘은 분유를 가져가는 애죠. 분유를 가져가다가 우유병에 넣은 다음에 물을 어디서 이렇게 빌리거나 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정수기 물이나 이렇게 해가 흔들어가지고 애기한테 먹인단 말이야. 그죠? 그럼 분유하고 우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물을이라고 하는 걸 뺀 상태가 분유잖아. 자, 그러면은 이 식물 입장에 보면 보세요. 식물은 광합성을 늘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광합성을 언제 해요? 햇빛이 있을 때만 한단 말이야. 그 식물이 햇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한다는 걸 식물도 알아.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그죠? 얼마나 시간이 소중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햇빛이 있을 때 빨리 만들어내야 돼. 얘는 뭘 만들어내? 포도당을 처음에 만들어내잖아. 포도당을 만들어낸 다음에, 자, 뭘로 저장을 하냐 하면, 식물이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을 해요.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가 이 녹말과 셀룰로스인 거야.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 이거 그죠? 약간 이상하다. 저장하는 형태. 그러니까 식물은 포도당을 녹말이나 셀룰로스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빛을 이렇게 받잖아? 지금 괜찮네요. 햇빛을 받잖아? 그럼 처음에는 포도당이 여기 생겨. 그럼 얘는 빨리 이 포도당을 뭘로 바꾸냐면 녹말로 빨리빨리 바꿔놔요, 여기다가. 음. 그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빛이 이렇게 있을 때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이 포도당을 빨리 녹말로 바꿔놔. 그 다음 빛이 없어지면 다시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 그리고 밤에. 그 다음에 이 밤에 이 포도당을 쭉 해서 이 온몸으로 뿌리까지 다 옮기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 염소나 소, 말 이런 애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 밤에 풀 뜯어 먹는 거 봤어요? 밤에 풀 안 뜯어 먹어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잠깐은 뜯어 먹을 수 있지만 새벽이나 아니면 완전히 어두울 때 풀 뜯어 먹지 않아요. 왜 안 뜯어 먹을까? 그 풀에는 녹말이 없거든. 왜 녹말이 없어요? 햇빛이 있을 때 포도당을 녹말로 빨리빨리 바꿔놓은 다음에 햇빛이 없을 때는 이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온몸으로 분비를 이렇게 막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햇빛이 막 뜨기 전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풀들을 막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녹말 검사를 해보면 녹말이 안 나와. 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럼 풀은 언제? 햇빛이 막 있을 때. 아니면은 해가 지기 직전에. 그때 양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목동들이 자기의 그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데리고 언제 풀을 뜯어 먹이러 보내요? 그죠. 아침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점심 때쯤 나가서 저녁 때쯤 막 뜯어 먹게 하죠. 그죠? 그리고 데리고 온단 말이야. 왜? 저녁 때 먹는 풀이 양분이 가장 많거든. 음. 자, 그래서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고요. 자, 글리코겐은 뭘까요? 글리코겐은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예요. 형태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 이게 글리코겐이에요. 자, 글리코겐은 어디에다 저장이 될까요? 요거는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돼요. 요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뭐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내가 하루에 한 10마리 이상, 하루에 10마리가 뭐야? 보통 한 학기에 한 500마리 정도의 쥐를 해부를 했어요. 한 학기에. 한 10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굉장히 한 20년 동안 했으니까, 정말 미안하죠, 쥐들한테. 한 학기에 한 500마리. 그 1년에 한 1000마리 정도를 쥐를 해부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쥐들한테 미안한 거야.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잖아, 예쁜 쥐. 그죠? 예, 아주 예쁜 쥐인데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떤 날은 이렇게 했어요. 쥐를 이제 잡기 전에, 직전에 쥐한테 맛있는 걸 많이 먹였어. 많이 먹이고서 이제 쥐를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미안하니까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쥐 잡고 나면은 위에 위장에 이런 좀 이렇게 그 사료가 아직 소화가 안 된 사료가 뭐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랬는데 어떤 날은 조교가 쫓아온 거야. 조교가 쫓아가지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우리가 그 실험을 하는데요. 왜 쥐들의 근육에 하얀 게 많이 붙어 있을까요? 그전엔 안 그랬고요. 다른 연구실에서 해부할 때는 안 그랬는데 꼭 우리 교수님 연구실에서 해부할 때는 쥐들의 근육에 하얀 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 같아요? 왜 쥐들의 근육에 하얀 점들이 많이 붙어 있대요? 그 점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 점의 정체. 그 점의 정체가 글리코겐이에요. 하얀색 점. 음. 그래서, 아차 싶었던 거죠. 아차.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해부하기 전날에는 포식을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해부하다 보면, 이제 하얀색 점들이 많이 박혀 있으면, 그 좀, 이제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색 점들이 글리코겐이에요. 음.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녹말을 먹잖아요. 그죠? 녹말을 먹고 난 다음에 분해를 해요. 분해하고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다니다가 그거를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필요할 때 쓴다는 얘기죠. 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인데, 자,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누가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TV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소는, 샐러드만 먹어요. 근데 왜 살이 많이 찔까요? 자, 사람은 샐러드를 먹는데 살이 안 쪄요. 그 소하고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이 뭐죠? 자, 첫 번째,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실까요? 자, 소는, 사람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잖아요.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데, 소도 샐러드를 먹어요. 근데 소는 살이 찌고, 사람은 살이 안 쪄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다 어디 간 거야? 자, 모르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뭐 같아요. 이런 거 좀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한염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어.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같아요? 아니면 몰라요.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다시 질문은, 자, 소는,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잖아요. 샐러드 먹는데, 소도 샐러드 먹잖아. 맨날 먹는 게 풀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소는 샐러드를 먹어도 살이 찌고, 사람은 샐러드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자, 그게 바로 문제는 요겁니다. 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 셀룰로스입니다. 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셀룰로스를 분해를 못해요. 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를 막 이렇게 거쳤단 말이에요. 보릿고개 들어본 적 있어요? 보릿고개? 어. 보리가 나기 전까, 그러니까 보리가 나고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예, 그때가 보릿고개인데, 원래 이제 그 보릿고개를 거칠 때는 이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풀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은 소나무 가지를 이제 벗겨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소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먹는 거는 이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제 그 가마솥에 넣고서 막 삶아요. 막 삶으면은 이게 꼭 그 원래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소한테 주는 거거든요. 소한테. 예, 소 여물로. 그러니까 그 이걸 먹으면 소들이 아주 잘 먹어. 아주 잘 먹어서 그냥 다른 거 안 줘도 그것만 줘도 애들이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소 여물을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야. 배고프니까. 근데 그 맛이 나도 좀 먹어봤어요 옛날에. 그 맛이 뭐하고 똑같냐면 꼭 그 죽하고 똑같아요. 죽하고 거의 비슷해. 약간 맛이 조금 틀리긴 한데 거의 죽 같아요. 여러분 소나무 같은 경우는 독이 없는 유일한 나무야. 보통 일반적인 나무들은 독이 있지만 소나무는 독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마 같은 거 만들 때 다 소나무로 만들잖아. 독이 없으니까. 소나무를 먹어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소나무를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팔팔 끓이면 꼭 하얗게 멀겋게 나오는데 이게 꼭 그 저기 같아요. 그 죽 같아. 어. 근데 사람과 이 소의 차이점은 사람은 이 셀룰로스를 분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송진이 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쌍디귿 오이응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의 한 주먹만한 크기로 나옵니다. 작은 주먹만한 크기로 쌍디귿 오이형이 나오니까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죠.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럼 엄마를 막 불러. 엄마 빼줘.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제 빼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찢어지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셀룰로스를 분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녹말은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겐. 그 다음에
녹말은 사람이 분해할 수 있는 거고요. 글리코겐은 우리가 바로 글리코겐을 섭취를 못해요. 왜냐하면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가 글리코겐이니까 이걸 섭취하기는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지방입니다. 자, 이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소화가 다 되면 그걸 흡수를 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녹말은 최종적으로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바뀐 게 바로 뭘까요? 그게 포도당입니다. 단백질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게 뭘까요? 단백질이 뭐예요? 아는 사람 적어보세요. 단백질이 소화를 시켜서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걸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공부했을 텐데. 단백질. 자, 녹말은 소화하면은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건 포도당이야. 그죠? 단백질은 뭐예요? 모르면 모르겠어요 라고 적어보시고요. 아시면 아는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한염없이 기다리니까. 자, 뭘까요? 단백질. 단백질을 단백질이 소화되면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아미노산. 자, 그 다음에 지방은 뭘로 바뀔까요? 자,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뀌어요. 이 글리세롤하고 글리코겐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소화는 녹말은 포도당으로 만들기 위한 거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한 거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소화시키는 건 세 가지라 그랬어요. 뭐예요? 녹말, 그죠? 녹말, 단백질, 지방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녹말은 우리가 어떻게 분해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녹말. 먼저 침에서 나옵니다. 침에서 뭐가 나와요? 아밀라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아밀라제. 자, 녹말이 분해되면 아밀라제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다당류고요. 녹말은 다당류고요. 메가당이나 엿당 이런 것들은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그 다음에 분해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이 포도당, 다른 말로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당류예요. 단당류. 그러면 녹말을 침에 있는 아밀라즈로 분해하면 이당류가 되는데 이거 우리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밥 먹을 때 나는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밥을 이제 많이 씹어서 먹었어요. 한 20번 정도 씹어서 먹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버릇이 좀 잘못돼가지고 한 두세 번 씹어서 먹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말 오래오래 잘 살려면 한 20번은 씹어서 넘겨야 됩니다. 밥을 20번. 어, 냠냠냠냠냠냠 20번. 자, 20번 정도 씹다 보면은 밥에서 뭐가 나와요? 단맛이 납니다. 자, 단맛. 여러분 아마 이제 다 일본 가서 이제 이렇게 뭐그 오니기니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오니기니도 그냥 먹는 것보다 그냥 꿀꺽 삼키는 것보다 오래 씹으면요 단맛이 쫙 납니다. 자, 왜 단맛이 날까요? 침샘에 의해서 침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뭘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아밀라제에서 뭘로 바뀌었으니까 자 분해되는 게 엿당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엿당도 이당류에 들어가요. 메가당과 엿당은 이당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한번 분해를 하고 그 다음 위로 갑니다. 위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밥은 그냥 위에는 보관되는 형태예요. 보관만 돼 있지 아무 역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소장. 자, 쭉 내려와서 이 위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딱 손가락 12개 마디까지 있는 부분이 12지장이에요. 12지. 이 손가락이 12개 정도 된다. 그래서 12지장입니다. 장의 길이가 손가락 12개 마디예요. 12개 마디 정도의 길이. 한 마디, 두 마디. 딱, 여러분 12개 마디니까 이제 요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요걸 가지고 12개 정도 이렇게 쭉 세워보면 그 정도가 12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12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12장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 부분이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영양소가 다 나와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뭐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암 환자들도 이제 뭐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암이 생기는데 주로 어디 생길까요? 우리 소화기통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이 12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위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먼저 12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데에 생기지 않고 12장의 한 요 끝부분, 요 끝부분에 보통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살짝 암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표면만 딱 걷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2장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요. 왜 생기냐 하면 이 위에서 이제 그 밥을 먹고 바로 눕거나 그럴 경우는 위산이 역류가 되거든요. 역류가 되면 그 윗부분이 12장에서 약간 조금씩 깎여요. 깎이고 거기 상처를 받으면 변형된 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암이 생기는 거고요. 위 같은 경우는 암이 생긴다라고 하면요. 이제 위 암도 위치에 따라 중요합니다. 근데 위는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암이 생겨요. 그럼 어디를 잘라낼까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12지항과 여기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내요. 이 부분을 딱 잘라내고요. 자, 만약에 자, 여기에 암이 생겼어요. 이런데 어디를 잘라내요? 여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랑 이렇게 잘라내서 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좀 심각한 암일 경우, 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뭐, 그, 많이 진행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진행은 똑같이 됐다라고 쳤을 때, 보통 한 2기 정도 진행됐다고 봤을 때, 암이 어디에 생기면 위를 다 잘라내야 되냐면, 요 부분에, 요 윗부분에 생기면 여기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요. 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위암이 생기더라도 밑에 생기는 게 낫겠죠? 밑부분에. 요 정도 생기면 이렇게만 잘라내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만 잘라내면 그래서 위암도 만약에 이제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위를 반만 남기느냐, 다 남기느냐, 아니면 반만 남기느냐, 다 절제하느냐가 이제 그때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위를 다 절제했어요. 어떤 분이 여기에 암이 생겨서 위를 딱 잘라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를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식도에 있는 이 부분,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을 연결하는 거죠. 그럼 이 12지장이 위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식물을 많이 못 먹어요. 위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12장은 많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많이 못 먹다가 조금 지나면 12장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물을 이제 섭취하게끔 합니다. 12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12장이 뭐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쵸? 요거 뭐예요? 이자가 연결돼 있고요. 이 이자에서 3대 영양소의 소화액이 다 나옵니다. 이 이자에서. 그러니까 12장의 모든 것들이 다 소화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녹말 입장에서 보면요. 녹말 입장에 보면 녹말은 첫 번째로 침샘에서 한번 소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자에서 됩니다. 이자에서 자, 예. 이자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소장에서 됩니다. 소장, 소리. 예, 소장에서 됩니다. 첫 번째는 침샘에서 되고요. 두 번째는 소장에서 됩니다. 아. 자, 소장에서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이자에서 말타제라고 하는 게 딱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러면 요 12장에서 두 번째 이 소장인데 구체적으로 12지장이에요. 자, 소장은 우리가 맨 앞부분이 12지장이에요. 12지 소장이 시작이 여기거든요. 여기부터 어, 굉장히 소장이 긴데 요 손가락 12개 마디까지가 소화를 주로 시키는 데고요. 나머지는 다 흡수를 하는 데입니다. 나머지 요 부분은 다 흡수를 하는 데예요. 그래서 소장의 맨 앞부분인 12지장에서 소화액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여기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녹말일 경우는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대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단백질. 자,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어디에서 소화를 시켜요? 단백질은 위에서 첫 번째로 소화를 시켜요. 위.
예. 근데 옛날에 막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유를 먹는데 학교에서 우유를 막 급식해서 나눠주는데 우유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으세요라고 하는데 아니 우유 뭐 맹물인데 왜 씹어 먹어?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씹어 먹으래요. 그럼 위에서 씹어 먹으면은 침이 나오니까 침하고 섞이려고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먹으라는 의미예요. 음. 우유는 마셔도 됩니다. 안 씹어 먹어도 돼요.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는 위 같은 경우는 우리 특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위는 pH가 얼마예요? 위의 특징. 위는 pH가 얼마예요? pH 농도 1.5 정도 됩니다. 1.5. 1.5에서 2 정도 돼요. 굉장히 독한 산성이죠. 자, 위에서 나오는 물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물질. 보통 우리가 위액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염산이에요, 염산. 염산. 굉장히 강한 염산이 나와요. 염산이면 HCl인데, 그럼 이 HCl이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하는데, 요 CL은 뭐예요? 우리 소금 먹었잖아요. 소금 먹으면은 그 NaCl이잖아. Na 따로 떼내고 이 Cl을 모아놨다가 H하고 붙어가지고 염산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펩신이라고 나오는 게 나와요. 펩신. 자,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이게 펩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뮤신이 나옵니다. 뮤신. 뮤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물질이에요. 위벽 보호제. 위벽을 이렇게 감싸서 뮤신이 있어서 뭐냐면 아까 끈적끈적한 물질이에요. 끈적끈적한 물질인데 그게 없으면 이제 아주 좀 위험해지죠. 왜 위험해지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소주 같은 거 이렇게 막 이제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고기랑 같이 안 먹고 그냥 소주만 막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떨까요? 그 경우는 위가 빵꾸가 납니다. 위가 빵꾸가 왜 나냐? 이게 어떻게 나냐면 소주를 그냥 먹어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소주를 막 먹어. 어떤 사람이 자, 이게 금복주 소주를 먹어요. 소주를 먹으면 소주가 이렇게 와서 뭐를 녹이냐면 여기 있는 뮤신을 녹입니다. 소주의 성분이 뮤신을 딱 녹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고 나면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소주만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위가 딱 느낄 때 아무것도 없네라고 느끼다가 갑자기 고기가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하죠. 어떤 고기야? 자기 위. 막 욕을 분해를 합니다. 뮤신이 없으니까. 예. 마치 염산을 장갑을 안 낀 상태로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염산 장갑 안 끼고 만지면 어떻게 돼? 손이 다 녹아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어떤 바보가 옛날에 그랬대잖아. 감각이 없는 이 바보가. 염산이 무슨 맛일까?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휘휘 젓다가 딱 목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졌어. 아주 바보죠. 자, 이 염산이 자기 위를 녹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소주 먹다 갑자기 막 퍽퍽 쓰러져. 배 아프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위가 빵꾸가 뻥 난 거야. 왜? 누가 빵꾸를 낸 게 아니고 뮤신이 걷어지니까 여기에서 나온 펩신하고 염산이 자기 위를 소화시켜 버리는 거야. 이거 구멍이 뻥 나죠. 위천공이 생기고 위궤양 생기고 또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나 이런 것들 먹을 때는 고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뭔가를 먹은 다음에 먹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해지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것이 이렇게 소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위액으로는 염산과 펩신, 그다음에 뮤신이 있다. 뮤신은 위벽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신 같은 게 이제 충분하게 발라져 있어야지 위가 좀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죠. 자,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단백질은 자, 위에서 첫 번째로 소화가 되고 또 두 번째 소화되는 게 바로 뭐냐면 소장입니다. 소장이 어디에요? 여기 12지장. 12지장에서 소장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12지장이라고 우리가 할게요. 12지장에서
펩티다제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거를 한 번 더 분해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되죠.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녹말을 분해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침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12장에서 한 번. 그죠? 그래서 녹말은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하는 데는 또 마찬가지로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12장에서 한 번. 그죠? 두 번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은 뭐로 분해가 돼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방이 하나 빠져 있네. 자, 지방도 같이 한번 넣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의 경우는 어디에서 소화가 될까요? 입에서 소화 안 돼요. 위에서 소화 안 돼요. 지방은 어디에서만 소화가 돼요? 십이지장에서만 소화가 돼요. 십이지장. 지방은 십이지장에서만 소화가 한 번 딱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소화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지방 입장에선 약간 불리하잖아.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물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죠? 풀계즙이 지방의 소화를 돕는 물질로 나옵니다. 이 풀계즙이 지방을 유화시켜요. 유화시켜서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자, 그거는 왜 나오느냐? 지방은 한 번밖에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분해해요? 12장에서. 이 정도.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 자, 요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전부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이거 과학적인 뭐 사실이지만 앞으로 또 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냈던 과학적인 이야기는 약 35에서 38억 년 전에 지구상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처음에 생물 형태니까 아마도 세균 같은 거, 가장 간단한 세균 같은 이런 원핵 생물이 처음에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은 가장 큰 차이가 크기도 차이가 나죠.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은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느냐 없느냐, DNA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핵 생물은 어떻게 됐고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먼저 여기 볼게요. 미토콘드리아부터입니다. 옛날 옛적에 지구상에 원핵 생물이 탄생한 후 조금 지나자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하는 원핵 생물. 자,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하는 원핵 생물. 자, 우리가 이걸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호기성. 호기성.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호기성 세균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조금 큰 거한테 얘가 들어가서 사는 거야.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공생이라 그러죠. 공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걔가 내가 이제 살면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 을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엽록체는 어떻게 됐냐? 엽록체는 그런 애 말고
광합성을 하는 뭐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게 또 들어가서 살면서 엽록체가 되었다. 이런 가설이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공생설, 다른 말로 세포내 공생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세포내 공생설 또는 공생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세포내 공생설. 자, 린 마골리프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코스모스의 저자죠. 어, 칼 세이건의 부인이에요. 시카고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세포내 공생설을 주장을 했고 그게 요즘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세포내 공생설. 자, 세포내 공생설 이거는 뭐냐?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 이게 세포내 공생설입니다. 세포내 공생설. 자, 희영 아직 안 적었네요. 적어보세요. 세포내 공생설. 자, 한번 볼게요. 한 38을 내지 한 35억 년 전, 자, 맨 처음에 어떤 원핵 생물이 처음에 이제 있다가 그리고서 이 원핵 생물 안에 다른 애들이 공생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생해서 들어가는 애는 조금 큰 원핵 생물이 있었어. 음. 그런데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원핵 생물이 이 안에 들어가서 공생하게 되는 거죠. 공생해서 만들어진 게 진핵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진핵 생물.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원핵 생물 혼자 살잖아. 진핵 생물은 같이 살면서 구조와 기능을 각각 따로 엮어가지고 커다란 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공생이 되면서 여기까지는 원액이었지만 공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로 바뀌어요? 진액으로 바뀌었다. 음, 공생을 하면서 진액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진액 생물이 된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원액으로 남아있고, 세균은 원액으로 남아있고, 여기는 진액으로 바뀐 거죠. 공생을 하면서, 그죠? 여기는 진액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 여기는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자, 생물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물질을 여러 물질로 변화시켜 이용한다. 이러한 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대사라고 한다. 자, 대사 과정에는 많은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며 생체에는 이러한 화학 반응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 상온, 상합, 하에 질서 있게 진행된다. 자, 대사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체내에 받아들여진 단순한 물질이 에너지 흡수와 함께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모이고. 자, 1번 답 한번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1번 답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답, 1번 답. 그렇죠. 자, 동화야죠. 동화이고. 자, 다른 하나는 복잡한 물질이 에너지 방출과 함께 분해되는 과정인 모이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모이다. 그렇죠. 이것도 이화입니다. 잘했어요. 이화이다. 자, 대표적인 대화 과정은 밑에 그림과 같은 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빛 에너지가 있고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3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번. 3번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그렇죠. 3번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아주 잘했어요. 광합성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뭘까요? 유기물이 무기물로 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하고 에너지의 통화가 뭐 나오는데 이거 자 4번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4번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 자, 아주 잘했습니다. 자,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효소의 작용이나 특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 1에서 4의 밑줄 부분에 A와 B에 대하여 밑줄 A만이 맞는 경우에서는 A, B만이 맞는 경우는 B, A, B가 모두 맞는 경우는 C, A, B가 모두 틀린 경우는 D라고 답하시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번. 효소는 생물이 만드는 용매로 효소 자체가 반응 전후에 변화함으로써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자, 1번은 우리 A일까요? B일까요? AB일까요? C일까요? D일까요? 1번. 답 한번 적어보세요. 1번.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효소는 생물이 만드는 용매로 효소 자체가 반응 전후에 변화함으로써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자, 답 한번 적어보세요. A, B, C, D 중에 하나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잘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생물이 만드는 촉매죠, 촉매. 용매가 아니고요. 그리고 효소 자체는 반응 전후에 변화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둘 다 틀렸다. D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과산화수소에 간장, 이거 간이에요. 간조직. 간조직을 가하면 간세포 내에 있는 산화망간의 작용에 의해서 어, 이산화탄소가 기포가 되어 발생한다. 자, 이건 A하고 B하고 나눠졌는데, 자, 여러분 답을 뭐라고 정리하실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답이 뭘까요? 어, 그렇죠. 자, 간세포 내에 있는 산화망간은 아니죠. 여기 뭐예요? 산화망간이 아니고 카탈라제입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EH2O2입니다. 그죠? 얘는 뭘로 바뀌어요? EH2O와 O2로 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물과 산소로 바뀌는 거죠. 이산화탄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답은 둘 다 틀렸다. 그죠? D. 둘 다 틀렸다. D가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효소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므로 효소는 열에 약하다?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까요? 효소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므로 효소는 열에 약하다? 자,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정답은 자, 우리 효소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고 단백질이죠. 단백질. 단백질이니까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는 맞아요. 그러면 답은 B 하나는 맞았어요. B가 되겠네요. 자, 4번. 자, 모든 요소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고 세포 내에서 작용한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모든 요소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고 세포 내에서 작용한다. 자,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모든 요소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세포 밖에서도 작용하죠. 그죠? 뭐예요? 소화요소 같은 거. 소화하는 물질이 있으면 거기다가 뿜어야 되잖아. 그죠? 소화요소는 세포 바깥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네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은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림에서 에너지의 통하로 비유된 물질에 대해 다음 가에서 다의 질문에 답하시오. 자, 이 물질의 명칭을 답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 물질의 명칭, 에너지 통하,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거 뭐죠? 에너지 통하 시험 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ATP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질은 세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세 종류의 물질의 명칭을 각각 쓰세요. 자, 이건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세 종류 물질이 뭐뭐예요? 자, ATP를 구성하는 세 종류의 물질. 그쵸? 아, 자, 아데닌, 그 다음에 리보스, 인산입니다. 만약에 두 종류의 물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물질. 만약에, 자, 두 종류의 물질. 어, 자, 두 종류의 물질은 아데노신, 인산입니다. 그쵸? 아데닌하고 리보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아데노신이라 그러거든요. 아데노신, 인산.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볼게요. 가. 자, 가에서 대답한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두 종류의 물질로 분해된다. 이 물질의 명칭을 각각 답하시오. 자, ATP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방출하면 ADP 더하기 인산이 되네요. 그렇죠? ADP 더하기 인산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현미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현미경. 자, 현미경. 여러분 현미경 만져본 사람 있어요? 만져본 사람. 자, 현미경 이제 그냥 눈으로 본 거 말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돌려보고 거기다가 세포 같은 거 껴가지고 아니 머리카락 껴가지고 본 사람. 저요라고 하시면 돼요. 저요라고. 저요. 한 명이네요, 한 명. 또 나머지는 저요 두 명. 저요. 다 봤네. 다 봤네. 오케이. 다 봤으면 우리가 그냥 쭉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이 현미경은 이거 아주 옛날 현미경인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제 물론 현미경이 반사경도 없고요. 다 램프 전기 꽂아가지고 하고 초점도 뭐 좀 잘 맞춰지고 요즘은 뭐 눈으로도 안 봐요. 요즘은 화면으로 그냥 띄워가지고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학교에 가면 뭐 화면으로 띄우는 건 많이 안 보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현미경을 조작하는 방법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미경을 두고서 하기도 합니다. 현미경 볼게요. 현미경을 두는 장소, 현미경은 밝지만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둡니다. 이거는 강한 빛이 눈을 상하거나 관찰 대상이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렌즈 설치할 때,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주 옛날 버전이거든요. 옛날 버전인데, 요즘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요즘 옛날에는 저반 렌즈를 끼고 대문 렌즈를 끼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대문 렌즈 먼저 끼고 나면 그 위에 먼지가 쌓이거든. 그 다음에 저반 렌즈 끼면은 대문 렌즈에 먼지가 쌓이니까 안 되니까 저반 렌즈 먼저 위에서 아래로 끼고 대문 렌즈 밑에서 위로 끼라고 이렇게 옛날엔 배웠습니다. 옛날엔 이제 렌즈를 빼가지고 따로따로 보관해서 그래요. 이거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경통 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배율은 처음에 저배율에서 옵니다. 그죠? 이건 고배율에서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게 어딘지 몰라. 그죠? 여러분들도 구글 지도에서 어디 검색하려면 뭐 그 아파트만 보고는 검색 안 되잖아요. 크게 어느 동네를 보고 어디 뭐 이렇게 하려면 저배율에서 보고 점차적으로 배율을 높여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 조절은 저반 렌즈 들여다보면서 시야 전체가 밝아지도록 반사경을 조절합니다. 나와 있고, 자, 프레파라트 조절. 자, 우리가 이제 이 현미경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돋보기 두 개죠? 현미경은 크게 특징이 돋보기 두 개예요. 그죠? 돋보기 두 개입니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돋보기 두 개 가지고 상을 한 번 확대하고 한 번 더 확대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 거꾸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는 상하 좌우가 반대로 보입니다. 상하 좌우가 반대로 보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현미경은 상하 좌우가 반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초점 뭐 이제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자, 초점 맞출 때는 자, 조절 나사를 돌려서 대물 렌즈 끝이 프레파라트에 가능한 가깝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올리면서 보냐 내리면서 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 뭐 현미경 보면요. 100배, 400배, 1000배가 있어요. 곱하기 10, 곱하기 40, 곱하기 100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현미경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곱하기 1짜리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하나 달려 있을 거야. 여기는 곱하기 40 곱하기 10 곱하기 100이라고 돼 있을 거야. 이게 돌리잖아. 돌려가지고 여기 경통이 이렇게 있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경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반사경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현미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이게 그 곱하기 100일 경우는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 좀 이렇게 합시다. 곱하기 10은 조금 짧잖아. 짧고 곱하기 40은 조금 길고 곱하기 100은 굉장히 길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길면 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보면 얘가 얘랑 닿는단 말이야. 다음에는 렌즈가 예전에 많이 깨졌어요. 근데 요즘은 뭐 렌즈가 안 깨지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옛날엔 그래서 이 100배 이 현미경보다 100배를 보다 100배 렌즈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조절 나사를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면 조절 나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대물 렌즈와 프레파라트를 점점 멀게 하면서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거 붙이면서 하다 보면 이 여기도 유리가 있고 위에도 유리가 있으니까 아작 난다고. 굉장히 비싼 건데. 근데 지난번에 내가 어디야 다른 학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서는 그냥 막 만지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에 무슨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간 스프링 같은 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꽉 닫아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대물 렌즈와 프레파라트를 가깝게 하면서 초점을 맞출 경우는 초점을 맞추는데 실패하면 대물 렌즈와 프레파라트가 충돌해 버린다. 그러면 깨진죠.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좀 맞춤을 점점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파라트 이동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하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한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먼저 좀 이렇게 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있잖아. 음,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 자 어떤 글씨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글씨가 자 O라는 글씨가 보여. 그럼 이 O라는 글씨를 이 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번호를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번호를.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오라고 하는 글씨를 가운데로 오고 싶어요.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 자, 1번. 이렇게 움직인다. 2번. 이렇게 움직인다. 3번. 이렇게 움직인다. 4번. 이렇게 움직인다. 몇 번이에요? 자, 몇 번이에요? 자, 오라는 글씨를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어. 자, 상하 좌우가 반대잖아요. 상하 좌우가. 자, 원래대로라면은 가운데 오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요 오라는 글씨를 이렇게 당겨야죠. 그죠?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상하 좌우가 반대니까 요거의 반대로. 그러면 3번이 답이죠. 그죠? 3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잘 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배율 바꾸기 이렇게 보인다면 그쵸? 이렇게 보인다면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면 이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그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당기면 가운데로 맞춰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방식이 이거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끼는 건 다 옛날 방식이야. 요즘은 다 붙어서 나오지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제 그 전통을 뭐 아주 전통적인 현미경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조립해 가지고 막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 맨 처음에 대물 렌즈를 끼는 게 아니고 접안 렌즈를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대물 렌즈를 껴가지고 맞추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사경 있는 거는 야 이건 뭐 참 그렇죠. 요즘은 반사경이 없고 다 전기로 빛을 이렇게 조절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가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계측. 요거는 계측은 요즘은 요걸 잘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저반 렌즈 해가지고 마이크로미터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도 아마 없을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그 눈금으로 이렇게 정하는데 보통은 요즘은 이제 이 프레파트에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시는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 프레파라티는 요 눈금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단위만 오늘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위. 단위는 우리가, 이제 자, 세포 단위. 자, 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m라고 하는 게 있죠? 1m에 1000배는 어떻게 돼요? 1000배. 1000배. 요거에 1000배. 1km죠. 그죠? 요거에 또 1000배는, 그죠? 1000km죠. 1000km입니다. 거꾸로. 자, 1m가 있어요. 요거에 1000분의 1배는 뭘까요? 1000분의 1배. 1mm죠. 자, 요거에 다시 또 1000분의 1배는 뭘까요?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요거에 다시 1000분의 1배는 뭘까요? 1 나노미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되면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1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해능에 대한 거는 자, 두 개의 점을 봤는데 이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두 개인지 하나인지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분해능이라 그래요. 보통은 분해능을 볼 때는요, 현미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별을 볼 때 저 뒤에 있는 별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몰라요. 그러면 만환경 가지고 보는데 만환경이 아주 좋은 거는 분해능이 아주 좋아요.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있는지 하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두 개를 볼 수 있는 눈의 분해능. 눈의 분해능은 0.1mm고요. 이것보다 짧아지면 이게 점 두 개야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0.2 마이크로미터고요. 전자 현미경은 0.2 나노미터입니다.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전자현미경까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분해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의 분해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람 그 눈의 분해능이 얼마야라고 하면 이건 0.1입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사람 눈의 분해능 얼마예요? 그러면 0.1이에요.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핵세포인데요. 진핵세포에서, 우리 몸의 세포에서 가장 긴 세포가 하나 있네요. 자, 한 1m 정도 되는 세포가 신경세포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하나의 세포예요. 하나의 세포인데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요 정자 같은 경우는 60 마이크로미터 돼요. 마이크로미터래요. 굉장히 좀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핵세포. 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죠. 대장균하고 비슷해요. 3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대장균이나 미토콘드리아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균이나 미토콘드리아나 비슷하다. 대장균하고 미토콘드리아 비슷하다.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이 나온 거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는 대장균 같은 것들이 다른 거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박테리오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300 나노미터네요. 나노미터네요. 마이크로가 아니고 나노미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300 나노미터는 몇 마이크로미터일까요?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세요. 자, 300 나노미터는 몇 마이크로미터일까요? 자, 300 나노미터는요, 몇 마이크로미터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300 나노미터야. 우리 계속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계속 설명을 했던 건데, 자, 300 나노미터니까, 그렇죠. 자, 만약에 3000 나노미터는 3 마이크로미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300 나노미터니까 0.3 마이크로미터죠. 그죠? 0.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요런 건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오늘 또 외워둬야 될 거는 대장균과 미토콘드리아는 비슷하다. 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거의 10분의 1이 박테리오페이지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자, 여기서 광학현미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자의 명칭을 1에서 12 중 골라라. 자, 가 한번 답 적어볼까요? 가. 자, 가는 뭔지 한번 채팅창에다가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가는 뭘까요? 가. 가는 뭘까요? 가. 그렇죠. 자, 잘하셨네요. 가는 그렇죠. 가는 접안 렌즈입니다. 접안 렌즈예요. 자, 나는 뭘까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뭘까요? 나는 뭘까요? 우리 희영. 그렇죠. 경통이죠, 경통. 그 다음에 다는 이거 뭐 손잡이 같은데 이거 다를 뭐라 그러죠? 다. 손잡이인데 이 손잡이를 그냥 그쵸 팔이라고 해서 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라는 뭐라고 할까요? 라. 그렇죠. 라는 조절 나사입니다. 그다음에 마는 뭘까요? 마는 마는 이게 뭐죠? 마는 그렇죠. 리볼버. 자, 바는 뭘까요? 바.
반은 뭘까요? 그렇죠. 반은, 반은, 그렇죠. 반은 대물 렌즈. 그 다음에 사가 있네요. 사 이건 뭘까요? 사는 뭐예요? 사는 그쵸? 예, 옛날엔 뭐 재물대라고 쓰기도 했는데 스테이지 또는 재물대. 그 다음에 아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뭔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아는 뭐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아를 뭐라고 할까요? 음, 아를 그렇죠. 조리개라고 합니다. 자, 자는 뭐라고 할까요? 자를 뭐라고 할까요? 그 자는 그렇죠. 반사형이죠. 어렵지 않죠? 반사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여기 한번 채워볼게요. 자, 아래 글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순서를 설명한 것이다. 공란 가에서 자야 가장 알맞은 말을 아래에 1에서 8 중에 골라서 하나씩 쓰세요. 또 공란 A에서 I에 가장 알맞은 말을 문제 1의 선택지에서 1에서 12, 문제 1의 선택지 1에서 12, 여기에서도 골라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A 먼저 볼게요. 우선 A를 회전시켜. 자, A를 회전시켜. 무슨 배열의 뭐를 고르고. 근데 A는 뭘까요? 먼저 A 먼저 볼게요. A는, 자, 이 중에서도 골라가지고 쓰래요. 위에 있는 1에서 10, 요거 하고, 요거 중에서 골라서 쓰라 그러니까 먼저 A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우선 뭐를 회전시켜일까요? 그렇죠. 뭐를 회전시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리볼버네요. 뭘 회전시켜? 자, 그 다음에 자, 가 배울의 비를 고르고. 자, 두 개 한번 다 적어볼까요? 가 배울의 비를 고르고. 가배울. 가가 뭐예요? 가배울? 가배울? 가배울의 뭐를 고르고. 자, 가는 뭐고 비는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음, 그렇죠. 그렇죠. 저 배울의 대물 렌즈를 고르고, 그 다음에 C를 빼면서 나가 밝아지도록 D를 조절한다. 자, C를 빼면서, C는 아까 이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C를 빼면서 나가 밝아지도록. 자, 빼면서 나가 밝아지도록 D를 조절한다. 이게 뭘까요? C는 뭐죠? C를 빼면서, 자, 뭐를 빼면서예요? 자, 저반 렌즈를 빼면서 시야가 밝아지도록 뭐를 조절한다예요? 반사경. 그쵸? 반사경을 조절한다. 자, C는 이게 뭘까? C는 그쵸. 저반 렌즈를 시야가 밝아지도록 반사경을 조절한다. 다음으로 관찰할 시료가 모의 중앙에 오도록.
자, 모의 중앙에 오도록이에요. 다의 중앙에 오도록. 자, 모의 중앙에 오도록. 다는 뭘까요? 다는 자,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자, 뭐를 세트한다예요? 이. 이는 뭘까요? 이. 이는 뭘까요? 뭐를 세트한다. 중앙에 오도록,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뭐를 세트해야 돼요? 뭐를? 어, 그렇죠. 프레파라트죠. 프레파라트를 세트한다. 현미경을 뭐로부터 보면서, 현미경을 뭐로부터 보면서,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커다란 문제 하나겠다. 자, 현미경을 뭐부터 보면서, 자, 아까 이제 배율 얘기했었죠? 현미경을 뭐부터 보면서, 현미경을 뭐부터 보면서, 뭐와 뭐를 가능한 뭐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갈게요. 자, 현미경을 자, 뭐부터 보면서 현미경을 왼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왼쪽으로 보면서 왼쪽이 없죠. 이거 횡이라고 적어야겠다. 횡으로 왼쪽에서 보면서 뭐와 뭐를 가능한 뭐 한다. 자, 뭐와 뭐를 가능한 가까이 한다겠다. 그쵸? 가까이 한다. 자, 뭐하고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렌즈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한다 그랬죠? 뭐하고 뭐를 가능한 가까이 한다. 뭐하고 뭐를 가까이 할까요? 그렇죠. 뭐하고 뭐예요? 뭐하고 뭘까요? 대물 렌즈와 프레파라트죠. 가능한 가까이 한다. 대물 렌즈와 프레파라트를 가능한 가까이 하고, 자, 뭐를 빼면서, 자, 좀 기네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뭐를 빼면서, 자, 뭐 여기 있네요. 뭐를 빼면서, 뭐를 빼야 돼요? 자, 뭐를 빼면서 저반 렌즈를 빼면서, 자, I와 J를 서서히 모해 가며 좀 어렵다, 그죠? I하고 J는 뭐예요? I는 뭐고, J는 뭘까요? I하고 J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I하고 J, 뭐하고 뭐를 서서히, 자, 아까 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I하고 J를 서서히, 그렇죠. 프레파라트하고 데몰렌즈와 프레파라트를 서서히 모해가며, 떨어뜨려가며, 그죠? 떨어뜨리니까 멀리 해가며, 그죠? 멀리 해가며 시료에 뭐가 맞는 위치를 찾는다. 시료에 뭐가 맞는. 아, 이건 쉽다. 뭐가 맞는 위치에 찾아야 돼요? 뭐가 맞는 위치? 그렇죠, 그렇죠. 초점이 맞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K를 조절하여.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하면 돼요. K를 조절하여. 뭘 조절해야 돼요? K를 조절하여. 그렇죠. 조리개죠. 조리개를 조절하여 시료가 가장 잘 보이는 밝기로 맞춘다. 시료의 세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대물 렌즈를 무슨 배율로 할 때는 뭐를 회전시킨다. 세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아마 이제 그 대물 렌즈를 무슨 배율로 할 때요? 무슨 배율로 할 때?
데모넬지를 그렇죠. 고배율로 할 때는 뭐를 회전시켜야 돼요? 뭐를 회전시킨다 그랬어요? 뭐 아까 회전하는 거 뭐였죠? 그렇죠. 리볼버. 리볼버입니다. 아우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 이거 마이크로미터로 우리가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한 번은 넘어갈 거고요. 4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거 하나만 고르세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골라볼까요? 마지막 문제네요. 문제 4번. AD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전자현미경으로는 그 존재를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거 하나만 골라라. 자, A는 엽록체, B는 대장균, C는 정자, D는 박테리오페이지네요. 여러분의 선택은 뭘까요? 뭘까요? 가장 작은 거.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0.3, 그죠? 0.3 마이크로미터. 자, 박테리오페이지. 정답은 D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